계약 총칙 할 겁니다. 교재는 요약집은 83쪽을 펴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계약 총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셔.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를 봤을 때 이제 세 번째 돌아간다고. 좀 처음에 그 영화의 주제곡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두 번, 세 번 이렇게 듣다 보면 전후 관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는 저게 뭘 의미하려고, 처음에 상징적으로 영화를 찍었을 때 뭘 의미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같은 주제곡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저게 저 대목에서 이런 영화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된다고 이게. 그래서 아마 그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래. 민법의 출제 범위는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과 채권법, 그리고 친족 상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친족 상속은 가족법이라고 해서 부동산 거래와 관계가 없으므로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 배울 차례야. 채권편에서 채권은 재산권 중에 하나인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이다. 특정인에게 청구한다. 그런 채권의 발생 원인에는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인간의 행위를 배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법률행위를 배우고 그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여기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계약이더라.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생긴다. 그러면 계약에서 생기는 채권은 그냥 정리하는 것이야. 계약에서 생기는 채권은 계약, 약속 이런 거거든. 다 같이 약속 지키시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꼭 구속력이 없는 것 같잖아. 약속은. 그래서 약정 지키시오 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다 하시는데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채권편에서 우리는 계약을 배운다. 그럼 계약은 법률행위다 아니다. 계약은 법률행위 중에 대표적인 게 계약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좀 연결을 해줘야 돼. 그럼 법률행위는 꼭 계약만 있다고요? 다른 행위도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다른 행위 중에 하나가 단독행위. 다시 한번 계약, 단독행위 두 개 있잖아. 법률행위 중에.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배울 것이다. 그러면 계약은 이제 여러분들 한 장 넘겨보면 85쪽에 보시면 85쪽에 계약의 종류를 보시면 자, 미안한데 우리 계약을 배우고 이 계약 중에서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계약을 배워요. 그럼 이 계약 법전에 들어가면 2장에 제3편 2장 계약 법전에 들어가면 계약의 종류가 쭉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계약의 종류가 한번 읽어본다.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이 공통점이 대차냐. 그 다음에 고용계약은 고용계약, 그 다음에 도급계약 다 같이 고용, 도급은 여러분들 그 자동차 수선 맡기는 계약을 도급이라고 그래. 그래서 일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사람, 수급인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일을 완성해 주기로 하고 여러분들은 보수를 주기로 한다. 이런 약정을 도급이라고 하지. 한번 읽어본다. 현상광고, 위임, 대리권 주는 행위 위임, 그 다음에 임치는 물건을 맡기는 거. 그래서 우리 임치계약이 반사이득 행위냐 아니냐, 반사이득 행위냐 아니냐,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임치하는 계약, 불법 비자금을
임치하는 계약.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법 비자금이 중요해, 임치가 중요해. 제가 한 얘기에 비해서. 임치는 반사이득행위냐 아니냐 이거 배우지 않았어. 그래서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서 맡기기로 하는 계약은 그것까지는 반사이득 행위가 아니다. 이게 불법 들어가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가 보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말이 중요하지. 임치. 다시 한번 조합. 조합 생각나지? 우리 공동 소유에서 다 같이 동업 목적, 동업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단체를 조합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조합이라고 해요. 종신정기금, 평생 아버지에게 100만 원씩을 드리겠다. 화해, 서로 양보해서 분쟁을 중지시키기로 하는 계약. 그럼 자, 두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면 물권 생긴다고, 채권 생긴다고. 그 화해 계약은 양보하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서로. 그래서 분쟁을 중지시키기로 하는 계약. 이 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들어가는 계약은 다 같이 매매, 교환, 임대차, 요 세 가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이게 여러분들이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한 문제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 이대로 놔두고 앞으로 한번 넘겨봐. 83페이지에. 이대로 놔두고 83페이지 여기 봐라. 자, 제3편. 우리는 제3편 채권편에서 제2장 계약, 그 다음에 제1절 총책, 그리고 이제 제2절부터 계약의 종류가 등장을 하는 거야. 증여, 매매, 교환, 15절까지 나와, 이렇게. 제2절부터 15절까지. 자, 15절이 뭐가 등장한다고? 응? 항보 정리해서 15절이. 맨 밑에 다시 화해. 처음과 끝은 알아야 되잖아. 다시 증여. 끝에는 무엇이 나와? 그래, 이렇게 처음과 끝은 알아야 되지. 그리고 이 중간에 이렇게 계약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런데 총칙에서는 제1절, 제1관에, 이제 1관이 들어가. 제1절, 제1관에 이 총칙은 2절부터 15절까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계약의 종류의 총칙을 배우는 거야, 총칙. 이런 15개의 계약은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를 기울여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총칙에서는. 15개의 계약은. 그럼 이 15개의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그 다음에 승낙과, 그리고 그 청승의 약정을 해야 되면 합치가 있고, 그러면 청승 합치만 있어도 이루어지는가? 여기다가 일의 완성 또는 물건 인도, 자, 계약이 체결되려거든. 여러분들 요약지 한번 읽어봐. 1번에 계약의 성립 요건에 다 청승, 합치, 이런 세 박자 요건을 갖춰야 돼. 3박자. 청약, 승낙, 합치, 이렇게 한번 읽어본다. 청약, 승낙, 합치.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 돼. 자, 여기 봐. 그런데 청약과 승낙의 합치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 계약을 다 같이 낙성계약, 성립과 관련해서 청약과 승낙의 합치만 있어도 이루어지는 계약을 낙성계약.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한다는 거지. 근데 여기까지 일의 완성까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계약을 다 같이 요물계약 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15개의 계약 중에 요물계약은 현상광고 하나밖에 없어. 현상광고. 그래서 현상광고를 한번 읽어봤더니, 한번 읽어본다. 현상광고는 시작.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광고에 정한 행위를, 여기 봐라.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다고 약정함으로써다. 완료함으로써다. 매매를 한번 보자. 여기 밑에.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매매는
약정만 해도 효력이 생긴다고 했고, 현상 광고는 약정함으로써 완료함으로써, 그러므로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나머지 계약은 전부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일을 완성함으로써 나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현상 광고는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런데 시험 범위는 아닌데 꼭 물어보는 게 현상 광고를 물어봐. 그러면 15개의 계약 중에 요물 계약은 몇 개요? 그거 기억 못하겠냐고 이렇게. 나머지는 전부 낙성 계약. 이해 갔나? 그것만 알아도 돼. 그것만. 그러면 자, 매매는 일방이 재산권 이전해 주겠다고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 주겠다고 약정해서 합치가 이루어져. 즉 합의. 매매는 요 토지를 한 필지 있는데 을에게, 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토지를 너에게 1억에 팔겠다. 1억에. 그랬더니 을이 알았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해요. 그 다음에 을이 승낙을 하지. 토지를 1억에 팔겠다 그랬더니 을이 승낙을 하는데 1,000만 원 깎아주면 사겠다 이렇게 했다고 봐. 그러면 승낙을 했는데 1,000만 원 깎아주면 사겠다고 했다면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합치다 불합치다? 그럼 불합치는 불성립이지. 계약이 합치되면 성립. 엄청 쉬운 건데 감동 오는 것이야? 표정이? 아무것도 아닌데? 1억에 팔겠다. 갑이 토지 1억에 팔겠다고 했더니 우리 어느 소리가 네가 준다는 토지 말고 옆에 토지 사겠다고 그랬다고 봐. 이 갑에 토지 2필지가 있는데 내가 Y 토지 사겠다 하는 거예요. X 토지 팔겠다 했는데 Y 토지 팔겠다 승낙을 했다고. 합치다 불합치다? 그러니 읽어보자. 밑에 양가로 2번을 봐. 1번에 양가로 2번에 무의식적 불합이 나오나? 그럼 거기는 무의식적이 중요해요? 불합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합치가 돼야 되는데 불합이 그래 쓴 게 불성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자 우리가 여기서 배웠다고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으면 성립이 되고 그 성립이 된 법률행위는 유효 아니면 뭘로 나눠지는가? 무효 이렇게 총칙에서 배운 거예요. 민법 총칙에서. 근데 합치가 안 되고 불성립이면 유효 무효라는 문제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에. 그럼 양가로 2번에 한번 읽어보면 오른쪽 화살표에 승낙자가 청약과 승낙이 불합치 몇 줄 것이요? 불합치 했음에도 합치된 것으로 잘못 믿었대. 두 사람이 계약했는데 한 사람이 실수로 불합치됐는데 자기는 계약이 합치된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야. 그러면 성립이요? 불성립이요? 그러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무효이다 이렇게 나왔어. 무효이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이 됐나? 불합치되었다면 합치가 되어야 유효 무효 가는데 이 합치가 아니라 불합치가 되었다면 계약이 성립이라고 불성립이라고? 그러니까 무효다 취소다 이런 문제 생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이게. 그렇게 이해해두라고 하나 딱. 다시 한번 청승합치.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정신 차려. 멍하고 계시지 말고. 영화 지금 3번째 돌아가는데 주제곡이 말이야. 옆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를 이해해야 되는데 자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낙성계약, 요물계약,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이 되면 유효, 무효 나눠지잖아. 그럼 효력과 관련해서 쌍무, 편무 나눠지고 쌍무는 글씨 자체로 쌍방이 의무 부담하는 걸 쌍무라고 그래. 그럼 편무는 1편만 의무 부담하는 거예요. 다른 편은 의무 부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유상무상은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있는 채무, 대가적 있는 재산을 출연하면 유상. 그 다음에 한 사람만 재산을 출연하면 무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일단 성립과 관련해서 쌍무가 먼저 나와야 되겠어? 낙성이 먼저 나와야 되겠어? 내 말이 맞아. 그런데 다 동영상 보면 쌍무, 유상, 낙성, 무료식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쌍무, 유상, 낙성, 무료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낙성이냐 아니면 저기 요물이냐 이게 먼저 중요하지. 성립 우리는 하지 않아. 성립.
효력, 소멸. 이게 논리가 맞잖아, 지금 계속. 그래서 낙성이냐, 요물이냐. 그러면 불요식은, 요식, 불요식은 뭘 배웠냐면, 의사표시를 할 때 문서로 써야 하는 경우를 요식이라고 그래. 문서로 써야 되는 경우. 그럼 어디? 요물계약은 요식행위겠어, 불요식행위겠어? 내가 또 붉은 부서는 만들지. 요물은 요식이요, 불요식이요? 응? 불요식? 요식? 한번 찍어보는 거야? 요식행위는 문서로 써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계약금 계약할 때 문서로 쓰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요물계약이라고 해서 다 요식행위가 되는 건 아니요. 그래서 문서로 써야 되는 경우가 요식행위 하나도 없어요. 여기 요식행위는. 요식행위는 하나도 없다고. 자, 그래서 어디 그러면 우리 시험은 매매교환 임대차는 낙성계약이다, 요식행위다. 교환은 요물계약이다, 낙성계약이다. 꼭 저기서 물어봐, 교환을. 그럼 교환을 한번 읽어보자. 자,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시작.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 중요한 것은 다 같이 이전할 것을 약정. 그러니까 이전하겠다고 약정하잖아. 이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함으로써요. 여러분 시험은 이전함으로써 이렇게 물어봐 버려.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함으로써다. 이전하기로 함으로써다. 시제 시간상의 구별을 잘해봐. 이전함으로써는 시방이에요. 시방 지금. 그럼 이전하기로 함으로써는 현재다. 미래다. 시제 구분을 잘하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시제 시간상의 흐름. 공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시간상의 흐름만 잘 해봐. 가장 나는 공법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한 사람들은 혼인도 않고 얘기 나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 말이. 혼인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옛날자가 나오는 걸 생각하냐고. 혼인을 하는 단계를 다 구별해서 처음에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혼인하고 나서 절차가 쭉 있는데 그 생각을 못하니까 그냥 공포스럽다고 그러지. 그리고 공부가 잘 안 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처음에는 강사들에게 문제가 있어. 지금까지는. 처음에 안 되면. 근데 지금에는 아무리 못난 강사라도 여러분을 설득시킬 능력이 되어 있었거든. 지금은. 그러니까는 지금 안 되는 건 여러분들 차이라고. 한 몇 번 공부했는데 안 되면. 새로운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 나온 거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귀에 익혀서 그냥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시험장 갔을 때는. 탁 찍어야 돼. 이렇게 탁 보고. 자, 한번 해본다. 낙성계약.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계약은 채권계약 배워요. 물권계약 배워요. 그러니까 채권계약은 여기가 계약 이렇게 쓴 게 약정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계약 들어가 있으면. 그럼 약정 지켜야 될 행위를 우리는 다 같이 의무 부담 행위. 채권 행위라고도 하고 채권 계약이라고도 하고 의무 부담 행위라고도 한다니까. 여기 한번 봐라. 교환은 두 사람이 쌍방이 이전하겠다고 약정했대. 쌍방이. 한 방이 쌍방이. 그럼 쌍방이 의무 부담하잖아. 그래서 채권계약에는 부담행위이고 그리고 한 사람만 의무 부담하면 쌍무. 둘 다 의무 부담하면 쌍무. 한 사람만 의무 부담하면 편무. 그러면 매매는 쌍무, 편무. 쌍무.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그럼 쌍무는, 쌍방의 의무는 누가 먼저 지켜야 돼? 쌍방의 의무는. 같이 지켜야지. 그렇지. 같이 지켜야 돼. 빨리 같이 지키자. 이것을 동생항변권이라고 불러. 같이 지키자는 걸. 근데 한 사람의 의무가 쌍무가, 한 사람의 의무가 만약에 소멸했다면, 쌍무는 쌍방이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의 채무가 소멸했다면 그와 의존 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는 존재해야 돼. 같이 소멸해야 돼. 그래서 쌍무 계약은 서로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야. 양채무가 운명을 같이 하므로 일방의 채무가 소멸하면 타방 채무도 소멸해서
그에 생기는 불이익을 누가 떠안아야 된다. 그래서 쌍무는 동시이행, 위험부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자 처음부터 우리 계약법에 여기 봐. 계약법 1절 충칙 계약법 제2장에서 2절부터 15절까지 등장하는 계약의 종류를 여기 그냥 법전, 계약 법전에 형식적으로 등장하는 계약을 다 같이 전형계약라고 하는 거예요. 전형. 그럼 작년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중개계약은 중개계약. 야, 종란아, 내 토지 좀 팔아달라라고 중개계약을 해. 자, 그러면 작년에 우리 시험에 중개계약이 나왔거든. 중개계약이. 그럼 중개계약은 전형계약이요, 전형계약이 아니요. 여기 있는 계약만 전형계약이야. 여기 있는 계약만 이름 붙여서 전형계약. 한문으로 한번 써보면 법전 형자를 쓴다니까. 계약 법전에 나오는 계약. 그럼 중개계약은 여기 없지. 어디? 계약금 계약은 전형계약이요, 전형계약이 아니요. 여기 없으면 전형계약 아닌 거예요. 여기 없으면. 그러면 임대차는 전형계약이다. 마저 틀려. 교환은 전형계약이다. 마저 틀려. 증여는 전형계약이다. 마저 틀려. 맞아. 여기는 다 전형계약이야. 그리고 전형계약이면서 증여는 낙성계약, 요물계약, 쌍무, 편무, 증여는 한 사람만 재산권 줄 의무가 있잖아. 일방이 타방에게 재산권을 주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무상으로 한 사람만 재산권 주면 되거든. 그러니까는 낙성계약이요, 편이요, 쌍이요. 편무는 전부 무상계약이야. 편무는 대가적 의미가 없어. 그냥 내가 나만 우리 아들에게 세뱃돈 주잖아. 세뱃돈 주는 게 증여야, 증여. 그러면 세뱃돈 받는 사람은 의무가 있어? 절할 의무가 있냐? 아이고, 감사합니다. 절해? 다시 세뱃돈 준다. 다시 한다. 다 같이 세뱃돈 준다. 그게 증여라고. 그럼 받는 사람은 의무 있어, 없어? 주는 사람만 줄 의무 있잖아. 또 어떤 사람은 야, 지금 세뱃돈 금방 주워버리는데 무슨 의무가 있어? 그것도 현실 증여라고 그래. 다시 한번 현실 증여. 현실 증여도 증여라고 이렇게. 그것도 편무계약이다 아시면 되고. 이해가셨나? 매매는 쌍이요, 편이요? 쌍무계약은 전부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을 출연을 해. 재산을 출연. 그러므로 쌍무계약은 전부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쌍무계약은 전부 유상계약이다. 근데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틀린 것이 현상광고는 편무 요물계약이면서 나중에 한 사람만 의무를 부담을 해. 연탄가스를 개발한 사람에게 1억을 주겠다 했을 때 연탄가스를 개발해온 사람은 의무가 없잖아. 이제 개발했으니까. 그러면 연탄가스를 개발한 사람에게 보수를 주겠다고 한 사람만 보수 줄 의무가 있어. 걔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50만 원 주겠다. 그러면 걔 찾아온 사람은 일을 완성했잖아. 지금 의무가 없지. 찾아온 사람에게 보수 주겠다고 한 사람만 줄 의무가 있으므로 현상광고는 편이요, 쌍이요? 편무. 그리고 유상이요, 무상이야? 여기는 쌍방이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을 출연했으니 이거 유상계약이라고 그래. 그래서 한 장 넘겨봐서 85페이지에 현상광고 한번 보죠. 85페이지 현상광고는 낙성이다, 요물이다, 편무지?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빈칸으로 놔두었어. 여러분들 채우라고. 유상계약이요, 무상계약이요? 왜냐하면 연탄가스를 개발한 사람도 재산을 출연했고 그 다음에 보수를 주겠다고 한 사람도 재산을 출연하므로 현상광고는 편무계약이면서 유상이요, 무상이야? 요거 틀리지 않도록 해. 무상이다 하면 안 돼. 여기 봐.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했다.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했대. 그러면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하는 동안 재산을 출연해 안 해?
개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50만 원 주겠다. 개 찾아주려고도 후라시 들고 밤에 막 보살때 돌아다녀야 되잖아. 지 혼자 각지까지 마누라한테 연락해 후루라게 싹 불고 마누라하고 둘이 다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후라시 들고. 지돈 놓고 말이야. 어쨌든 간에 현상 광고는 한 사람만 재산을 출연해, 둘 다 재산을 출연해. 그럼 둘 다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을 출연하면 유상계약이라고 그래. 그래서 나중에 유상계약은 하자 있는 물건을 넘겨준 사람은 책임져야 돼. 이것을 유상계약은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서 유상계약 그러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적용된다는 거 다 기억해 줘야 돼. 다시 한번 유상계약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이 적용된다는 거 다 같이 기억해야 된다고. 어디 보자. 임대차의 경우에도 유상계약이므로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대인은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하면 오해해야 되는 거라고. 임대인은 매도인과 같은 담보 책임을 진다 그러면 오해해야 돼. 교환의 양 당사자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 책임을 진다 그러면 오해해야 된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유상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매매가 위에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밑에서 위의 규정을 적용한다 했을 때 상동, 문서를 말한다면 여기는 상동 이렇게 쓰겠지만 여기서 여기를 쓸 때는 여기서 상동 그러면 여기가 적용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 그래서 매매가 준용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입법 기술이야 이게. 어디? 임대차에 대해서도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야 안 돼. 이렇게 유상계약에. 고용계약에도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야 안 돼. 유상계약에는 다 적용된다니까 이렇게. 유상계약 그럼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자 이제 해결이 됐어. 그러면 이제 계약의 종류는 시험에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보시고 앞으로 한 장 넘겨보셔. 그럼 83페이지. 그러면 이제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청약, 승낙의 합치가 있어야 돼.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다 같이 청약, 승낙, 합치. 만약에 합치가 안 되고 불합치가 돼버리면 청약과 승낙이 불합치가 되면 무효다, 무효는 아니다. 이런 것도 주의하시면 돼. 그 다음에 청약은 그냥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요청하는 말인데 그 청약은 꼭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이어야 되겠어? 불특정인이어도 되겠어? 불특정인이어도 된다. 이에 대한 승낙은 아무에게나 승낙을 해야 돼. 특정 청약자에게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외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청불, 승특. 거기다 동그라미 쳐봐. 청불, 승특 이렇게.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청약의 상대방은 청불. 그 다음에 2번은 승특. 그러면 여러분들 계약이 이루어지려고, 여러분 여기 봐라. 계약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계약의 3요소에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의사표시 했을 때, 이거 배우는 의사표시 했을 때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합치는 다 같이 당사자의 합치, 목적의 합치. 그래서 이 합치는 어떤 점에서 합치냐 그건데, 당사자의 합치를 여러분들 책에는 주관적 합치라고 그래. 동그라미 3번에 주관적 합치는 오른쪽에 메모해봐. 주관적 합치는 여기 봐. 다른 거 배우는 게 아니라 계약에는 3요소가 있는데 의사표시 했을 때 두 가지가 합치돼야 된다는 거야. 당사자의 합치. 그것을 주관적 합치라고 그래. 그 다음에 객관적 합치 나오나? 그러면 객관적 합치는 눈치가 뭐의 합치겠어? 윤수야. 여러분들 우리 처음에 공부할 때 법률행위가 대표적인 게 계약인데 법률행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 하나는 당사자, 또 하나는 지금 의사표시 여기 배워. 청승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이 요 대목인데 이것이 같아야 된다 이게 청약과 승낙이. 그럼 어느 점에서 같아야 돼? 여기서. 어느 점에서 같아야 돼? 여기서. 눈빛이 옛날에 배웠던 거 그대로 복습하는 거 같아. 당사자의 합치, 목적의 합치. 그럼 당사자가 합치 안 되는 걸 뭐라고 그러면 다 같이 주관적 불합치. 아, 내가 정난이에게 너한테 내가 너에게 책 한 권 공짜로 줄게 그랬더니
그래, 너한테 줄게. 그랬더니 정태 이 자식이 지한테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이 새끼 왜? 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더니. 세관권 줄게. 정태 쳐다보고 준다고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정란이에게 주기로 한 건데, 대화상에. 지 쳐다보고 오니까 지한테 준다고 한 줄 알고, 미친놈이. 미안해, 정태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의도하는 바는 정란이에게 책을 준다고 했는데, 정태는 지한테 준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놈이, 정란아, 너한테 책 주고, 정란이는 눈 껌뻑껌 보고 있어. 정태 녀석, 정자 따라가는 두 놈들이. 공통점이, 정태 놈이, 알았어요? 승낙한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주려고 했는데, 난이에게. 근데 정태 두 자식이, 예스, 그런다고. 그럼 합치요, 불합치요? 뭐에 불합치? 이걸 뭐라고 불러, 유식한 말로? 그래, 주관적 불합치다고 해요. 이름만 좀 바꿀 줄 알아봐, 좀. 그럼 객관적 불합치는 뭐에 불합치겠어? 여기에 불합치 이거지. 맨날 배우는 게 별거 없으니까. 이제 들었나, 머릿속에? 내 책임이요, 네 책임이요. 대승이 네 책임이요, 모르면. 의사표시가 합치돼야 돼, 지금 여기서. 계약이 이루어지려거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합치돼야 되는데, 그 합치는 여기서 합치, 2단계에서 합치,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됐어.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성립 시기가 물어본다고, 계약의 성립 시기. 그래서, 여기 있네. 주관적 합치는 뭐의 합치?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것도 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도 고, 이게 더 좋아. 배웠던 거 머릿속에 집어넣으니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는데, 청약, 승낙은 여기다. 그럼 그게 다 일치되었을 때 유효무효 간다는 거. 일치되었을 때. 일치도 안 됐다면 유효무효 논하지 않는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냥 여기는 쉬운 거니까 쉽게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 정태야, 내가 너에게 토지 2억에 팔겠다 그랬더니 안 사요. 그러면 거절이니까 불성립이야. 그런 건 대화자 사이에서는 계약이 성립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관련하여 문제될 게 없어. 대화자 사이에서는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그럼 여기에 격지자는 부산에 있는 사람이 격지자냐 그런 게 아니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시간에 있어서 갭이 필요한 경우를 격지자라고 그래. 위에 있는 2층에 사는 사람에게도 메일로 보낸다든가 내용 증명을 통해서 보낸다든가 이런 경우는, 또 문자로 보낸다든가, 문자. 집사람에게 문자로 보낸 거예요. 대화자요, 격지자요? 근데 옆방에서 자고 있는 사람에게 문자 보냈어. 내가 내 방에서 공부하다가 자기 옆방에 자는 집사람에게 문자 보냈다고. 대화자요, 격지자요? 그것을 대화자라고 하면 사람도 아니다, 이제. 직접 그 휴대폰을 통해서 모시모시, 예, 대화자요, 격지자요? 이제 되겠지? 그런 사람은 대화자잖아. 나의 의사표시를 직접 이해할 수 있으면 대화자. 내가 의사표시 했을 때 그 의사표시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격지자. 됐지? 우리는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 시기를 물어보는 게 격지자. 근데 격지자 사이에서도 청약 이게 이런 거야. 승낙은 없이 청약만 2개 있을 때 성립하는 걸 교차 청약이라고 그래. 청약만 2개만으로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교차 청약. 근데 우리는 격지자 사이에 다 이제 청승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성립 시기를 공부한다고. 그래서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을 발송했을 때다, 그런 것이야. 그래서 거기에 2번에 1번에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지금 다시 봐. 교차 청약은 대화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 시기다.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 시기다. 다 격지자예요, 이것도. 그럼 어디? 맨 밑에, 양가로 2번을 봐. 맨 밑으로 눈이 내려와. 의사실현은 대화자요, 격지자요? 영미야. 여기 있잖아, 여기 격지자 사이에 3개.
아, 이렇게 안 써있으니까 몰라? 다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 시기에 세 가지 유형이 있어. 다시 한번 청승합치에 의해서. 청약만 있을 때, 승낙도 없을 때, 그런 거 지금 배우는 거라니까. 그래서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들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맨날 승낙이 있는 경우만 배우니까 격승발 이렇게 했던 것이야. 사실은. 다시 한번 격승발. 근데 승낙 없이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청약 2개. 다시 교차 청약.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의사실현도 대화자 사이에요, 격지자 사이에요. 다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 시기라고 지금. 근데 2번은 교차청, 맨 밑에 양가로 2번에 의사실현을 봐라. 의사실현은 승낙이 있었어, 승낙은 없었어. 의사실현은 승낙은 안 했는데 승낙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있으면 의사실현이야. 의사실현은 승낙은 안 했는데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행동이 있으면 의사실현이라고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요즘에 인터넷에서 모자를 하나 주문했어. 모자. 그래서 모자에 이게 달려있는 무슨 나벨을 띄고 가서 이 산에 쓰고 간 거예요. 등산에. 그럼 쓰고 나갈 때 계약이 성립된 거야, 안 된 거예요? 그때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그게 승낙으로 볼 수 있다 그 말이야. 승낙으로. 그 다음에 교차청약은 갑이 부산에 있는 을에게 2억에 팔겠다. 근데 이 청약이 을에게 도착하기 전에 을도 청약을 했단 말이야. 내가 네 토지를 2억에 사겠다 이렇게. 근데 우연히 양 청약의 내용이 일치되었지. 이런 것들은 승낙 있는 거예요. 승낙 없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됐지? 다시 한번 승낙 있는 경우 격승발, 승낙 없는 경우 교차청약, 양청도. 그 다음에 승낙 없지만 승낙이라고 볼 수 있는 행동을 보면 그게 의사실현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하셨나?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제 우리는 관심은 맨날 물어보는 게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는 여기 이제 격지자 간에 승낙을 했을 때는 언제 계약이 성립이 된다고. 승낙을 했을 때는 승낙의 효력이 승낙을 발송했을 때다 그 말이야. 격지자 간에 승낙에 있는 경우는 다시 한번 격승발. 그 다음에 격지자 간에 교차 청약은 승낙을 한 경우요, 승낙 없는 경우요. 청약 2개가 있는 경우, 승낙 없이. 그런 경우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그런데 양 청약이 모두 동시에 도달하지 않으면 나중에 한 청약이 도달한 때. 나청도. 이해하셨나? 양가로 3번에 나와 있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봐, 이런 것들은 오래 고민할 것도 없잖아. 아, 격지자 사이에서는 청약과 승낙을 한 경우에는 승낙의 발송 시에 성립이 된다. 승낙도 없이 2개의 청약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구나. 언제 성립되냐면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에. 근데 양 청약이 모두 동시에 하루 한 날에 도달하지 않으면 나중에 청약이 도달한 때에 성립된다. 승낙은 안 했지만 승낙으로 볼만한 행동을 했으면 계약이 성립이 된다. 이런 걸 의사실현이라고 해서 어려운 거 아니라고. 이런 거 나오면 틀려야 돼. 틀리면 안 돼. 틀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 시기에 관해서 배웠고, 이제 두 번째는 계약의 효력인데, 여기 보자. 갑이 이 건물에 대해서 부산에 있는 을에게 내가 이 건물을 부산에 있는 을에게 2억에 팔겠다. 청약을 해서 승낙을 했는데 갑이 부산에 있는 을에게 건물을 2억에 팔겠다. 청약을 해. 내가 건물을 너에게 2억에 팔겠다. 그런데 단 건물을 살려거든 10월 말일까지 답을 다오. 10월 31일까지 답을 다오라고 청약서에다가 승낙 기간을 정했어. 승낙 기간이 10월 30일까지 답을 다오. 10월 말일까지 답을 다오라고 청약을 했는데 청약이 을에게 이제 전달이 됐겠지. 그래서 을이 승낙서를 여기서 발송을 해. 승낙서를.
근데 승낙서를 언제 발송하냐면 10월 20일 날 발송을 해. 그래, 좋다. 네가 제의한대로 네 서울에 있는 땅을 내가 사겠다. 승낙서를 발송했는데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승낙 기간을 정했으므로 승낙 기간 안에 편지가 전달돼야 돼, 도달해야 돼. 그래서 승낙 기간 안에 갑에게 도달되어야 성립이 되는데 제때 도달했겠어? 제때 도달이 안 되겠어? 항상 우리는 제때 도달했다면 문제가 없잖아, 지금. 제때 도달 안 했으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민법은 분쟁 해결 능력을 배우는 거라고. 그러므로 분쟁 해결 능력을 배움으로 잘못된 경우를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예요. 잘된 경우가 아니라. 그래서 10월 20일 날 발송했는데 승낙 기간은 10월 31일이다. 10월 31일 안에 들어가야 계약이 이루어져. 근데 편지가 제때 도달하는 게 아니라 11월 2일 날 전달이 돼. 그러면 11월 2일 날 갑에게 편지가 도달했다면 계약은 성립이요, 불성립이요? 불성립이잖아. 이게 승낙 기간 안에 정했으니까. 맞아? 그것까지는 생각이 미쳐야 돼? 그런데 발송 날짜는 언제였어? 10월 20일. 도달 날짜는 11월 2일. 그러면 여기 보자. 부산에 있는 상대방은 10월 20일 날 편지를 발송했으니 자기 생각에 충분히 제 기간 안에 편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믿고 격지자 간의 계약은 발송 시에 성립이 되었다. 이때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믿고 이제는 계약의 이행 준비를 할 거란 말이야. 이행 준비. 근데 편지가 11월 2일 날 도달된 거예요. 경우의 사정이 전쟁이 났는지 어쨌는지 뭐 우체부가 빠뜨렸는지 알 필요 있어. 그럼 여기서 그런데 갑은 눈 빠지게 10월 말일까지 기다리다가 답이 안 오니까 11월 1일 날 병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병에게. 그럼 을의 입장에서 본다면 10월 20일 날 계약이 성립이 되었고 갑의 입장에서는 기다리던 편지가 도달하지 않았으니 매매했고 그럼 이때 계약이 성립된다면 이중매매 아니야.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고 갑은 병과 또 한 번 매매했으니까 이중매매란 말이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란이는 누구 편 들었어 여기서 이제 이럴 때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는 거라고. 그럼 법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궁금해 안 궁금해? 그래 궁금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83페이지에 밑에서 쭉 내려왔더니 83페이지 그림의 밑에 거기에 11월 2일 날 도달한 것이라 해서 박스에 연착된 승낙 나오나? 지금 이게 연착된 승낙이에요. 이게 뭐라고? 이게 연착된 승낙이야 이게. 그럼 이 연착된 승낙에 대해서 효력이 두 가지 효력이 생기는데 하나는 연착된 승낙에 대해서는 연착이 안 된 것으로 본다 효력이 생기고 그 다음 연착된 승낙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효력이 생겨. 새 청약으로. 그럼 여기서 연착된 승낙은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번의 효력이 생긴다면 연착된 승낙은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한다면 제 기간 안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야. 알아들었냐? 다시 한번 연착된 승낙 효력이 두 가지가 있어. 다른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시작. 다른 하나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두 가지 효력이 생긴다고. 그러면 어떤 효력이 생기냐면 여기 보자. 이 연착된 승낙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두 가지 효력이 생기는데 새 청약으로 보려거든 있잖아. 2번으로 보려거든. 발송 날짜를 봤더니 보통 때라면 충분히 제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을 했어. 보통이라면. 그런데 연착된 경우에는 갑도 을의 신뢰를 이 지금 을은 부산에 있는 을은 서울에 이사 오기 위해서 담임선생님 찾아다니면서 애들 구두 티켓 사서 우리 애들 가르치느라고 애썼습니다. 드디어 우리 서울로 갑니다. 지금 전학 간다고 인사까지 다 하고 이삿짐 싸고 준비를 할 거 아니야. 을의 신뢰도 생각해 줘야 돼. 그렇다고 갑의 입장도 고려해야지. 그래서 갑은 발송 날짜를 보니까 부산 서면 우체국 소인이 10월 20일 날 찍혀 있다면 딱 보는 순간
보통 때라면 충분히 제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을 했구나. 갑의 신뢰도 생각해야 되겠구나. 해서 지체 없이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돼. 지체 없이. 그러면 지체 없이 연착의 통지를 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러겠지. 했으면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연착된 승낙에 대해서. 따라서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갑의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이루어져 이렇게. 만약에 갑이 연착의 통지를 안 했다면 그때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제 기간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제 기간에 도착했다면 갑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제 기간에 도착은 했어 안 했어? 했지? 또 끊겼네. 다시 봐. 다시 4번 봐 오른쪽에. 연착된 승낙에 대해서 갑이 연착의 통지를 했어 안 했어? 그럼 발송했으면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5번 봐. 연착된 승낙에 대해서 연착의 통지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럼 언제 계약이 성립이 돼? 발송 시에. 여기 봐. 수험생 여러분. 지금 11월 2일 날 갑에게 도달했을 때 갑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으니 제 기간 안에 도착한 것으로 보잖아. 근데 도착 날짜를 30일로 봐, 28일로 봐, 며칠로 봐야 돼? 명미? 안 물어본다. 명란이. 지금 11월 2일 날 편지가 전달되었는데 갑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제 기간 안에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은 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보잖아 지금. 그러면 제 기간이 10월 31일 아니요. 그럼 그때는 언제요? 그러면 제 기간 안에면 언제? 며칠로? 10월 20일? 30일? 아니 그냥 대봐 자기 생각대로. 10월 어떻게? 귀신들이네. 그래서 제 기간 안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했을 때 그 제 기간을 며칠로 특정할 수는 없잖아 지금. 근데 발송 날짜는 보여 안 보여? 따른다. 그래서 격승발이다. 이해하셨나? 그래서 발송시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발송시로 계약의 성립 시기를 삼았다는 것을 이해하시겠냐고. 그래서 자 됐다.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여기 봐. 지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제 기간 안에 편지가 전달된 것이고 발송 날짜는 분명하지? 그런데 이 건물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건물이 10월 19일 날 화재로 소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10월 19일 날. 그러면 건물은 계약은 언제 성립이 되었고 건물은 언제 멸실되었고 원시불능이요? 후발불능이요? 그러면 요때 계약이 성립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목적이 가능 여부를 떠나서 따져서 유효무효를 판단하잖아. 근데 성립이 된 날은 10월 20일이고 건물이 멸실된 날은 10월 19일이지? 이런 경우는 원시적 전부불능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자, 그럼 여기 봐. 갑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10월 20일 날 성립이 되었는데 건물이 10월 19일 날 멸실되었다 함에도 갑은 그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어 없겠어? 그러면 계약은 성립이 되었는데 전날 밤 멸실되었으므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지? 그래서 원시적 전부불능이고 이런 경우는 계약이 무효야 이게. 그리고 무효이고 그러면 여기 봐. 10월 20일 날 계약은 체결되었는데 전날 밤 건물이 멸실되었다는 사실을 자 한번 에어본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갑은 책임을 져야 돼 이렇게. 책임. 그래서 우리는 책임 나오면 항상 책임 나오면 동그라미 쳐 83페이지 맨 우측 하단에 10월 20일 날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오른쪽 갔더니 원시적 전부불능은 유효, 무효. 무효로서 끝난다. 과실 책임 생긴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원시적 전부불능은 무효이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생기는데, 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 그럼 우리는 책임 나오면 이렇게 두 가지 물어야 돼. 책임 나오면. 첫째, 책임지는 자는 과실 있어야 돼. 과실 없어도 돼. 책임지는 자는 주의 의무 위반이 있어야 돼. 주의 의무 위반. 그러니까 여기는 제목이 계약 체결상 과실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답이 있어. 답이 하나는. 그러면 책임 묻는 자는 항상 우리는 선의, 그냥 외우면 된다니까. 선의 무과실. 따라서 어른 가백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전날 밤 멸실되었다는 사실을 몰라야 되고, 모른 데 대하여 주의 의무 위반이 없어야 돼. 선의 무과실. 그 다음에 책임을 물을 때 책임 내용은 결국은 손해배상으로 가. 책임 내용은 손해배상으로 가는데, 그 손해배상액은 둘 중에 하나라고. 계약이 무효이면 신뢰이익이고, 계약이 유효이면 무슨 이익이고? 이행이익이고. 그러므로 손해배상액을 가는데, 이건 결국 손해배상 내용은 신뢰이익이겠어, 이행이익이겠어? 무효잖아. 지금 무효일 때 생기는 책임 아니야. 책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효일 때 생기는 책임의 내용은 신뢰이익이다. 이렇게 외우면 돼. 자, 이제 외운다. 선무상은 원무과에게. 그러니까 선의 무과실은 항상 책임을 묻는 사람은 선의 무과실이야. 선의 무과실은 상대방은 누구에게? 원시적 전부불능의 경우, 무효인 경우, 과실 있는 사람에게 그 얘기요. 이렇게 두 개 물어봤죠. 다시 원무과는 그냥 외워. 다시 원무과는 선무상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선무상은 원무과에게 신뢰이익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해도 되고, 두 가지로 정리해 놔봐. 그럼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효일 때 생겨, 유효일 때 생겨. 그 무효도 전부 불능이요, 일부 불능이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 지금까지 나왔던 출제 유형이 이렇게 물어봐서 다음 중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골라라. 이걸 골라라고 그래서 다음 중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가 생기는 것을 골라라. 사례가 나왔어. 계약 체결 후에 건물이 멸실되었다.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계약 체결 후에 생기는 거 아니라고. 계약 체결 전에 건물 일부가 멸실되었다. 생겨 안 생겨? 매매계약 체결 전에 건물 일부만 멸실되었대. 그러면 생겨 안 생겨? 전부 멸실되었나가 전부. 이해 가셨나? 그래서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이 전부 불능이어야 되는구나. 여기 200평인 줄 샀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200평인 줄 알고 샀는데 실직해본 10평이 부족해. 수량 부족이라고. 매매계약 체결할 때는 200평인 줄 알고 샀는데 10평이 부족하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생길 수. 왜냐? 일부 불능이잖아. 일부 불능. 그러니까 일부 불능이냐 전부 불능이냐 잘 따져서 해결해줘야 되고, 이게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아. 여러분들 책이 어디로 가냐면 페이지. 자, 요약집에 10페이지로 한번 가봐. 10페이지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정리 끝내야 돼. 10페이지에 법률행위의 목적의 이행 가능성과 관련하여 1번 가능 불가능의 판단 시기는 성립시를 기준으로 하고, 2번 원시적 불능의 효력에 1번 원시적 무슨 불능이야? 2번은 원시적 전부여 일부여. 그것도 유상계약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상계약도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을 테니까 일부냐 전부냐만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일부 전부. 어디? 원시적 일부 불능은 무효여 유효여? 유효.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 나봐.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1번. 경매가 무효인 경우에도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문제가 생긴다. 맞아, 틀려? 담보 책임은 무효일 때 생겨, 유효일 때 생겨.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것도 알고 저기 보면 저것도 알고 다 이렇게 전후 관계를 다 구별해 줘야 돼.
다시 한번. 담보 책임은 무효일 때 생겨, 유효일 때 생겨. 그리고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유효일 때 생기는 거고, 수량 부족, 원시적 일부 불능, 수량 부족의 경우에는 원시적 일부 불능이므로 이것은 계약 처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해결하는구나까지 같이 이제 기억해줘야 돼. 다시 한번 수량 부족. 그래도 메모에 유상계약의 원시적 일부 불능이다 몇 줄 것이고 이게 수량 부족이야. 수량 부족. 그럼 여러분들 수량 부족 나오면 이제 수원선 생각해야 돼. 수원선. 수량 부족 원시적 일부 불능은 선인 경우만 담보 책임이 생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수원선.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수량 부족 원시적 일부 불능은 악이어야 돼. 선이어야 돼. 인천선이야. 수원선이야. 여기까지 같이 다 공부해줘야 된다고. 수원선 이렇게. 수량 부족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묻혀서 선이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수량 부족만 나오면 따라 들어봐. 일수 쓴 놈은 감액 청구 있다. 배금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요. 일수 쓴 사람만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뱅뱅뱅 막 돌아가야 된다고 이거. 돌아가야 돼. 미선 씨 돌아가? 아니 안 돌아가는데 제가 말을 하면 한 것 같기는 해. 그러면 고마워. 그러면 고맙다고. 그렇게 해서 드라마 한 편 더 보면 되지. 7, 8월 달에. 미스터 선샤인을 7월, 8월에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이 더 온다고. 자, 쉬었다가 합시다.